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순 박사입니다. 잠시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89년에 대만에 가서 대만대학교 사회학연구소를 졸업을 했습니다. 5년 정도 대만에 있었고요. 들어오자마자 삼성 HDI에서 경험이 있고요.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고 중국의 현지에 있는 주요 언론사의 중국어 칼럼으로도 활동을 하다가 2019년에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25년 있었고요. 오늘 소개드릴 한팡밍 회장과의 차을 학회 국내 활동, 또 중공의 통전공작 실태 사례는 실제로 제가 차하얼 학회에 2015년부터 당시에 제가 2014년부터 TV 출연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15년부터 차하얼 학회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시 회장인 한팡밍 회장과의 실제 있었던 경험담을 위주로, 그리고 차하얼 학회가 그 이후 지금까지 벌이고 있었던 한국 국내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차하얼 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차하얼 학회를 설명을 좀 드리면, 학회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요. 우리 이름으로 하면은 그냥 학회가 학술연구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연구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소 혹은 연구원. 그래서 차하얼 연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설립은 2009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팡밍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하죠. 여기에 외사위원회 부주임인 현직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부주임인 한팡밍이 설립을 했고, 이 성격은 표면상으로는 중국 최대의 민간 싱크탱크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중공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관변 싱크탱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연구 방향을 보면 공공외교와 평화학 연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문제, 특히 티벳 문제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지사를 보면 특히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연세 차하얼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에 또 차하얼 센터가 있고, 캄보디아와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라고 하는 데에 해외 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차하얼 학회의 조직과 8개의 연구센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조직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국제자문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좀 해보면 되고요. 8개 연구센터 중에서 공공외교 연구센터, 그리고 한반도 평화연구센터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하얼 학회에는 그러면 한국인은 얼마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자문위원회, 여기에 국제자문위원으로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임창열 전 부총리, 그리고 김진표 부총리 및 전 국회의장 하셨던 분, 그리고 한기호 국민의힘의 22대 국회의원, 21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셨었고요. 고급 연구위원으로는 4명이 있는데요. 김경용, 김동근, 그리고 저, 김상순, 그리고 송기출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위원으로는 김재현, 김지호, 우동주, 이민규 이런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 이 3년 동안은 우한 폐렴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한국과 관련된 통일전선 공작, 통전 공작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걸 이 표 하나만 가지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나오는 모든 일정들은요, 실제로 한국 언론에 발표된 게 아니고 중국의 차하얼 학회와 중국에 있는 관변 언론단체에서 발표됐던 내용들을 제가 전부 정리해서 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면 우리 장하성 당시의 중국 대사가 만났던 차하얼 관계자들과 만났던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노란색이 앞으로 오늘 주목할 김진표 전 부총리, 국회의장까지 했죠. 이분이 3년 동안 한 3번 정도 만남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 홍성욱 광저우 총영사, 초록색 보이는데로 보이는 이 장면, 여기에는 한팡밍 회장이 직접 광저우로 갑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갔고, 그리고 그 뒤에 광저우에 21년 8월 21일에는 한재혁이라고 하는 이제 광저우 총영사가 이제 후임자가 왔는데 여기에도 또 친선 방문을 합니다. 우한 폐렴 시기에 한중 간에 왔다 갔다 이 교류가 어려운 과정 중에도 온라인은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팡밍이 광저우라든지 또 서울에 또 수원 이런 데를 와서 제주도까지 와서 이런 활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이 오른쪽을 보면 한국인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 만났느냐? 정보 관료, 외교관, 그 다음에 학자, 언론인, 법률가, 정치인, 예술인 이런 형태로 골고루 만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
설규정 민주평통 중국 의장을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만나고 있습니다. 자, 23년은 이미 차을학회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죠. 우한 폐렴 코로나의 방역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주로 서울과 북경 그리고 수원, 화성시 이런 데에서 한팡밍 회장이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본 거와는 다르게 차을학회 참가자가 거의 한팡밍 회장으로 고정돼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색으로 벌써 5번이 나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특히 특이한 사항은 이때부터 김진표 전 부총리가 국회의장을 하는데요. 국회의장을 하면서 한팡밍 회장을 만나서 주로 서울에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고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시에 공관회까지 초청을 해서 점심도 먹이고 그 안에서 포럼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또 저녁도 먹이고 이런 식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팡밍 회장 간의 관계가 상당히 일반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갔고 또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 대표단도 갑니다. 이 박상철 입법조사처 처장 같은 경우는 차관급인데 이 문제는 뒤에 다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박상철 처장이 왜 갔다 왔는지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자단이라든지 보시면 정치인, 정부 관료, 종교인, 노태우의 아들인 노재현도 갔다 왔고 기업인 등등 군인까지도 갔다 오고 등등 이렇게 해서 예술인 포함해서 상당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 리더급 인사들을 한팡밍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작년을 보면 여기에도 노란색은 역시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서울에서 국회의장을 할 당시에 공관에도 불러서 한팡밍 회장이 서울에 왔을 때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보면 10월 22일 날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은퇴를 하고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북경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한팡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학자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역시 외교관이라든지 기업인 등등 골고루 인맥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특히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서울에 한팡밍이 오거나 혹은 자기가 북경을 갈 때 만나게 되고요. 김태현 한중의원 연맹단도 역시 방중을 할 때 김태현 의원이 많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힘의원들도 더 같이 가게 되죠. 그리고 반기문 기금회 북경 현판식도 북경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크게 나와 있는 7월 달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차을학회에 대해서 월간조선 8월호에서 한 30여 명의 다수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을학회가 과연 어떤 조직인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발표하게 되고 그 다음 9월호에는 제가 단독으로 한팡밍의 대선 자금 무한 제공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여기서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재밌는 게 뭐냐면 7월 20일 날 파란색 보십시오. 7월 20일 날 월간조선 8월호에 차하을 학회에 대한 비판 인터뷰가 한 30여 명의 다수 전문가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 7월 20일 날 북경에 있는 세계일보 북경 특파원이 반박 인터뷰를 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팡밍 회장이 얘기한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라. 카더라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 뒤에 8월 20일 9월호에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선 자금 무한 제공 제안에 대한 얘기까지도 제가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팡밍이 한국 국내에서 여러 정치인들, 언론인들, 학자들, 민간단체, 종교인들, 기업인들, 외교관들, 심지어는 무관 군인들 출신 이런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이후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많은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2009년에 설립된 한 싱크탱크, 자기들 말로 싱크탱크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한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 당연한 듯이 마치 아련하는 것처럼 한팡밍 회장, 차을학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팡밍 회장과 차을학회, 한국통전공작의 핵심 의문점을 크게 4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해명을 하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공의 2017년 대선 자금이 무한 제공된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한팡밍과 문재인이 대선 선거 기간 중에서 어떻게 만났느냐, 누가 주선했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뒤에서 11강에서 이 2가지 큰 주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중동행 아니 국회에 왜 사단법인 한중동행을 설치해야 될까요? 이 의문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 차관급이 2023년 12월 7일 날 차을학회 한팡밍 회장을 만나러 북경을 갑니다. 그리고 와서 그 다음 해인 작년 8월 22일 날 서울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해서 여기에 국회에 한중 동행이 설립이 됩니다. 이 문제도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의문점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쇄차을연구센터 설립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것도 이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왜 이게 설치가 됐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파헤쳐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타 주요 의문점 중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한팡밍의 커넥션 의문점. 이거는 11강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만 한팡밍의 한국 로비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의 정치권, 공무원, 학계, 전문가, 언론인, 기업인, 종교인들은 왜 북경만 가면 한팡밍을 만나려고 애쓰고 한팡밍이 서울에만 오면 줄 서서 만나려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있는 주중대사 특히 싱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에 많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남겼는데 여기 그 대사보다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보다 한팡밍이 서울에 오면 그 사람을 더 만나려고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팡밍은 어떻게 해서 한국 커넥션을 순식간에 그 짧은 기간 안에 고위직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었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의 통전 공작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이번에 계엄과 탄핵 정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중공의 통전 공작 현상 발견에 대한 세 가지 수학이 이번 한 6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계엄과 탄핵 정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저마저도 이 정도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 계엄과 탄핵 정국을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무방비 상태의 심각한 우리의 문제점들을 발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는 리서치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둘째,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의 종북 종중 반역자 집단과 부역자 집단이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중에는 친중파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친중, 종북 종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북 친중에서 종북 종중으로 넘어왔잖아요. 종속돼 있다고 해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표현을 충성한다는 충자를 집어넣어서 충북, 충중까지 와 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진단을 해봅니다. 셋째, 애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 특히 102030 계명 세대가 각성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전교조의 붉은 교육을 뚫고 나온 스스로 각성한 이 102030 계명 세대들에게 이에 대한 좀 더 대응 방안을 확산시키고 이들이 오히려 좌파 세력에 물들어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런 그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그 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꼽아볼 수 있는데 이건 정치권에서 이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북, 충중 반역자 집단과 어느 당인지 아시겠죠? 부역자 집단. 역시 또 어느 당인지 잘 아시겠죠? 이들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5가지 방안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전 공작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팀이 발족이 되고 운영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도 소속이 되어 있는 자교모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6개월 동안 그런 계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아스팔트에서 시위를 했는데 이 자교모라든지 이런 연구단체들도 있고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으로 시민단체 실태조사팀 발족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통전 공작이 이걸 반대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연구기관을 포함한 이런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언론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실태조사팀을 꾸려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확대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시민운동을 같이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간첩법 개정을 포함해서 법적 제조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국회에다 맡겨놓으면 안 되고 저희들 시민사회단체에서 특히 변호사 그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룹하고 이 법적 제도적 방지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푸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여당 야당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라서 네 번째는 민관군 상설 감시기구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확립시켜서 이것이 결국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도록 또는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국제협력기구 같은 것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통정공작 문제점은 이미 국제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공론화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포함해서 대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심지어 미국에까지 선거에 개입돼 있고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의 통정 공작이 있다는 건 이미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해서 국제협력기구에 구체적으로 저는 작년 12월 31일 날 트럼프에게 영문으로 보낸 서한에서 국제멸공연맹을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의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만들 테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라는 그 레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지금 대만과의 교섭 중에도 있고요. 현재 국제멸공연맹 추진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가동하고 있고 여기 한국에서도 가동하고 있고 지금 타이완하고도 지금 연락 중에 있고 일본과도 컨택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강을 정리해보면 중공의 통정공작 실태 사례로만 봐도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특히 이 부분 오늘 10강에서 발표한 이 내용은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하고요. 한팡밍 회장이 과연 그러면 차을학회라는 명의를 통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엑셀표로 세 가지 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명확하게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한국에서 발표한 언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들만 일부만 추린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저 표에 담지 못한 더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중공의 통정공작 현상에 대해서 함께 조사도 하고 범시민 운동도 하고 법적 제도적 방지 시스템도 구축하고 감시 기구나 시스템도 확립하고 마지막으로 국제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국제 협력 기구도 설립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